혹시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어본 적 있으신가요? 소음 때문이 아니라 이름 모를 차가운 죽음의 예감 때문에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침실에 누워 손을 뻗었지만 아내의 차가운 베개만을 만졌습니다. 얇은 커튼 너머로 아내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발코니에 웅크리고 앉아 팔로 자신을 감싸고 스며드는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가 불면증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쉴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덮어주려고 이불을 확 걷었을 때 제 시선은 바닥으로 향했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현관문에서부터 발코니까지 마룻바닥에 축축한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방금 그곳에 서 있었고 그 사람에게서 물이 뚝뚝 떨어진 것처럼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제가 본 모든 것은 그날 저녁 식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누나 민서가 시골에서 손님으로 와서 선물로 민물 생선 몇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제 아내 지혜는 본성이 온화한 사람이라 분주하게 식탁을 차리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누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생선은 묵은지를 넣고 맵게 졸여야지. 그래야 더 맛있어. 내가 요리하는 방식은 재료만 낭비하는 거야. 저는 지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내가 요리를 훌륭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잠자코 있기로 했습니다. 누나는 누나고 저는 남동생이니까요. 말다툼 해봤자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지혜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고 저는 누나와 차를 마시며 남아 있었습니다. 누나는 며느리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준아, 내가 봤는데 내 아내 너한테서 돈 받아서 자기 엄마한테 보내더라. 매달 몰래 송금하는 것 같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나, 무슨 소리야? 지혜는 그런 사람 아니야. 누나는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어제 전화하는 걸 들었는데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좀 더 긁어 모아서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던데 그 돈이 어디서 났겠어? 내 돈 아니야?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누나는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넌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있지. 서울 남편한테 시집온 시골 여자애들 중에 남편 등 골 빼서 자기 식구들 돕지 않는 애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 내 계좌나 확인해봐. 그러면 알게 될 거야. 그러면 저는 침묵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누나의 말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아내 옆에 누워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몰래 휴대폰을 열어 은행 앱에 들어갔습니다. 세 건의 이체 내역을 보고 심장이 낳는 것 같았습니다. 매번 15만 원씩, 모두 낯선 계좌 번호로요. 피가 머리로 쏠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누나가 옳았던 겁니다. 배신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아내를 흔들어 깨워 당장 해명을 요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내야 하지만 섬세하게 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가 발코니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저는 다가가 옆에 섰습니다.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지혜야, 장모님은 괜찮으셔? 아프신 데는 없고? 혹시 돈 필요하신 일 있어? 아내는 움찔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우물쭈물했습니다. 네, 엄마 건강하세요. 왜 물어보세요? 그녀가 제 시선을 피하는 것을 보고 피가 다시 끓어올랐습니다. 저는 쏘아붙였습니다. 그럼 지난달에 총 45만 원, 3번에 걸쳐 이체된 돈은 누구한테 간 거야? 식비에서 아꼈다고 말하지는 마. 지혜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빨랫줄을 꽉 잡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래층에서 저희 대화를 들은 누나가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문틀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아내의 침묵은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묻잖아. 돈 어디 갔냐고. 말해. 지혜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돕고 싶었어요.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누나가 끼어들었습니다. 누구를 도와? 내 식구들?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남편 등골 빼먹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것 봐. 이 말이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는 11월의 공기가 이미 겨울처럼 차가운 발코니를 가리켰습니다. 거기 나가서 잘 생각해봐.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하면 들어와. 지혜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눈이 빨개졌지만 울음은 그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그 다음엔 누나를 보고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녀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유리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서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반투명 유리 너머로 아내가 웅크리고 앉아 어깨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작은 등이 차가운 바람에 떨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다가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렇게 버릇을 가르쳐야 해. 안 그러면 아주 기어오를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쳐다본 다음 잠금 장치를 돌리고 열쇠를 꽂았습니다. 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에서 잠그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크게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계가 밤 11시를 쳤습니다. 방은 어두웠습니다. 오직 가로등 불빛만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어 벽에 희미한 줄무늬를 그렸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요함은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발코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화가 나 있나 보군.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자들은 화를 내고 진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좀 더 있게 놔두자. 아침에 얘기하면 돼.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뒤척였습니다. 머리 위에서는 천장 선풍기가 단조롭게 윙윙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날개가 회전할 때마다 누군가 신음하는 것처럼 삐걱거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싫어했지만 오늘은 일부러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소리, 발코니의 침묵을 말입니다. 밤 12시, 저는 일어나 앉아 탁자 위에 물컵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이 떨려 물 몇 방울이 흘렀습니다. 속으로 욕을 하며 손을 시트에 닿고 다시 누웠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머릿속에는 혼란스러운 이미지들이 맴돌았습니다. 지혜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 추울까? 아니면 이미 진정하고 난간에 기대어 내가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고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잠갔잖아. 들어오고 싶었다면 노크를 했겠지. 하지만 노크 소리는 듣지 못했어. 새벽 1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말똥말똥했습니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졌습니다. 맞은편 나무 옷장에 나뭇결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소리들까지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욕실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하지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없었고 발코니에서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침묵, 불안감이 저를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성격이 급하지만 뒤끝은 없어. 보통 우리 둘이 싸우면 두어 시간 삐져 있다가 먼저 다가와서 화해를 청하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오래 가는 거지? 새벽 2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앉아 스탠드를 켰습니다. 노란 불빛이 벽에 비쳐 방을 더욱 노up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발코니 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반투명 유리는 미동도 없었고 잠금 장치는 제가 둔 그대로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문턱으로 내렸습니다. 축축했던 자국은 거의 말라 있었습니다. 어두운 얼룩만 남아있을 뿐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바싹 말랐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일어나 맨발로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발걸음 하나하나가 차가운 마룻바닥에 찍혔습니다. 저는 유리에 귀를 대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다른 모든 소리를 덮어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숨 소리도, 흐느낌도, 심지어 지혜가 화가 났지만 화해하고 싶을 때 보통 그랬던 것처럼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틈새로 속삭였습니다. 지혜야. 자. 침묵. 저는 유리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톡, 톡. 침묵. 얼음장 같은 냉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서둘러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자물쇠를 여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돌풍이 방 안으로 몰아쳐 저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발코니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구석구석에는 화분 몇 개, 덜 마른 빨래가 널린 건조대, 그리고 타일 바닥에 작은 무릉덩이 뿐이었습니다. 저는 난간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내의 신발 자국이 바깥쪽을 향해 선명하게 나 있었습니다. 저는 난간 너머로 몸을 기울여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희미한 노란 가로등 불빛에 젖은 텅 빈 거리, 길가에 늙은 포플러 나무 아래에 하얀 덩어리 같은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똑똑히 볼 수 없었고 감히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얼음장 같은 난간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손톱이 벗겨진 페인트를 파고들었습니다. 밤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고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먼지로 더러워진 맨발을 내려다봤습니다. 만약 그녀가 괜찮다면 왜 떠났을까? 만약 그녀가 떠났다면 왜 그녀의 흔적은 아직 여기에 남아있을까? 만약 그녀가 괜찮지 않다면 나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을까? 수십 개의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그 모든 질문 위로 저주처럼 단 하나의 질문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내가 왜 문을 잠갔을까? 왜? 동입했습니다. 희끄무레한 흐린 빛이 아침 안개를 뚫고 들어와 제 지친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그렇게 3시간 동안 문틀에 기대어 아래의 공허함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마비되고 맨발은 얼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진실과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두려웠습니다. 마침내 첫 햇살이 거리의 구석구석을 비추기 시작했을 때 계단을 급히 뛰어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가 시트처럼 하얀 얼굴로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너 보여? 저기 아래 나무 밑에 하얀 덩어리.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는 난간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떨고 있었습니다. 더 잘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가슴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맙소사, 맙소사, 얘야, 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절망적으로 울기만 했습니다. 심장이 배섰습니다. 저는 누나를 나무 쪽을 가리키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유리 조각을 삼킨 것처럼 건조하고 아팠습니다. 저는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긴장으로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심호흡을 한 다음 눈을 떴습니다. 내려가야 해.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해. 저는 몸을 돌려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엄청난 노력으로 느껴졌습니다. 침대 등받이에 걸려있던 재킷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떨어뜨렸습니다. 주우려고 몸을 숙였고 잡는 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 다음 아파트 열쇠를 가지러
옷장을 열었지만 손이 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열쇠 꾸러미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조용한 방에서 그 소리는 귀청이 터질 듯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열쇠를 주워 복도로 나갔습니다. 계단은 길고 어두웠습니다. 저는 차가운 난간을 잡고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갔습니다. 제 발걸음마다 땀으로 축축한 자국이 타일에 남았습니다. 1층으로 내려와 무거운 철문을 밀었습니다. 문은 마치 저를 내보내고 싶지 않은 듯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아침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려 저를 움찔하게 만들었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침 조깅을 나온 몇몇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를 지어 무언가 속삭이며 포플러 나무 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발이 무거워졌습니다. 무릎이 언제라도 꺾일 것 같았습니다. 나무 아래 흩어져 있는 하얀 천 뭉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 아내의 잠옷이었습니다. 어젯밤 그녀가 입고 있던 바로 그 옷.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돌처럼 굳었고 혈관 속에 피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고 싶었지만 오히려 눈이 크게 떠져 그 하얀 덩어리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손을 보았습니다. 천 아래에서 삐져나온 작고 창백한 손. 손가락은 펼쳐져 축축한 땅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약지에는 여전히 결혼 반지가 끼워져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행인들이 저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누군가는 경찰에 신고하러 달려갔고 누군가는 다가와 말을 걸려고 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모든 소리가 가라앉은 듯 했습니다. 저는 오직 제 심장 소리와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고 반복되는 단 하나의 질문만을 들었습니다. 왜 그녀는 뛰어내렸을까? 왜 그녀는 뛰어내렸을까? 저는 몇 걸음 더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옆으로 돌려져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반쯤 가리고 있었지만 저는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 아내. 그녀는 버려진 인형 같은 자세로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보았습니다. 그녀의 다른 손, 주먹을 꽉 쥐고 있는 손을 너무 꽉 쥐어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 주먹에서 종이 한 귀퉁이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구겨진 종이 조각.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미 굳어버린 그녀의 손가락을 펴려고 했습니다. 몇 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저는 쪽지를 꺼냈습니다. 급하게 수첩에서 찢어낸 종이었습니다. 서투르고 급한 필체로 쓰인 몇 줄의 글. 저는 읽고 얼어붙었습니다. 또다시 읽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혜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달렸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거리를 달리며 목이 쉬도록 아내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지혜야, 지혜야. 이웃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젊은이?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달렸습니다. 맨발이 차가운 아스팔트를 밟았습니다. 작은 돌멩이들이 피부를 파고들어 타는 듯한 고통을 주었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거리에서 다른 거리로 달렸습니다. 모든 나무 아래 모든 덤불 속 모든 어두운 구석을 들여다봤습니다. 길가의 쓰레기통 몇 개를 뒤집어 엎어 쥐떼를 놀라게 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던 어떤 할머니가 저를 보고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총각 미쳤나 보군.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아내를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때 휴대폰이 생각났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혜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교환원의 무심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다시 전화했습니다. 똑같은 무정한 목소리.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거친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달려가 계단을 뛰어올라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내의 슬리퍼는 여전히 침대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은 반쯤 마신 물컵 옆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거의 방전되어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로부터 온 부재 중 전화 한 통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래층에서 누나가 시트처럼 하얀 얼굴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됐어, 민준아? 찾았어. 저는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는 제 손을 놓고 몇 걸음 물러나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죽은 듯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내 혀 때문에.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정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하고 널 부추겼어.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떨리는 손바닥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고 마음속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제 일부는 그녀를 비난하고 싶었지만 다른 일부는 가장 큰 잘못은 저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문을 잠근 바로 저는 책상으로 돌아가 아내의 휴대폰을 들고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마지막은 저장되지 않은 메시지였습니다. 새벽 2시 53분에 작성된 단 몇 마디. 미안해요. 하지만 더는 못 견디겠어요.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알면 이 돈 때문에 걱정할까봐 두려웠어요. 메시지는 미완성이었고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닿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 구절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랬구나. 돈은 그녀의 어머니 치료비였던 겁니다. 그녀는 제가 걱정할까봐 두려워서 침묵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묻지도 않고 그녀에게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나의 말을 듣고 화를 내고 한밤중에 그녀를 발코니로 내쫓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눈에서 쏟아져 뺨을 태웠습니다. 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랬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발코니 문을, 지난밤 제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잠갔던 반투명 유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주먹으로 바닥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아플 때까지 나는 끔찍한 남편이야. 나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저는 즉시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시죠? 전화기 저편에서 차가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박지혜 씨 남편 되시나요? 저는 대학병원 응급실 당직 의사입니다. 박지혜 씨가 여기 계십니다. 즉시 와주실 수 있나요? 여보세요? 제 말 들리세요? 그녀는요? 괜찮아요? 저는 수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편에서는 차갑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대학병원으로 오세요. 응급실로. 가능한 한 빨리요.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얼어붙어 그 무정한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달렸습니다. 방을 뛰쳐나와 차가운 타일 바닥을 맨발로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누나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어디 가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차에 뛰어들었습니다. 열쇠가 어디 있지? 저는 바지 주머니, 재킷 주머니를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차에서 뛰쳐나와 다시 방으로 달려가 이불과 베개를 뒤집었습니다. 마침내 침대 밑에서 찾았습니다. 주우려고 몸을 숙이다가 침대 프레임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아래로 달려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희미한 아침 빛 속에서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끔 행인들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엔진의 굉음이 아침의 고요함을 찢었습니다. 빨간 신호등.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차로를 쌩하고 지나갔습니다. 뒤에서 성난 경적 소리가 들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도착하고 싶었습니다. 핸들이 손에서 떨렸습니다. 마비된 손가락이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만화경처럼 이미지들이 바뀌었습니다. 지혜의 얼굴, 그녀가 발코니로 나갈 때 저를 향한 마지막 시선. 그 시선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끝없는 슬픔만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것처럼 저는 그 이미지를 떨쳐내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녀는 괜찮을 거야, 나을 거야. 하지만 왜 병원이지? 왜 응급실이지? 저는 어젯밤에 아주 작은 세부 사항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식탁을 차릴 때 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어제는 그 미소를 알아채지 못했을까? 그 미소에는 어딘가 억지스럽고 지친 기색이 있었습니다. 누나가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지혜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말할 수 없어서 제가 걱정할까봐 두려워서 침묵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녀에게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계좌의 숫자만 보고 누나의 말만 듣고 그녀에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차가운 아침바람이 얼굴을 때려 눈물을 얼음처럼 만들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눈물을 흘릴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 고통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남편입니다. 제 차는 병원으로 이어지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멀리서 붉은 십자가가 있는 익숙한 간판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정문 바로 앞에서 급정거하여 거의 부딪힐 뻔했습니다. 차에서 뛰쳐나와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침 병원 로비는 이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코를 찌르는 강한 소독약 냄새, 저에게는 악몽의 냄새가 되어버린 냄새, 아이의 울음소리, 가족들의 속삭임, 스피커를 통한 안내 방송,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 윙윙거렸습니다. 저는 접수처로 달려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저기요, 박지혜 환자요. 방금 응급실로 실려왔는데 어디 있나요? 간호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에는 동정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접수대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매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꽉 닫힌 병실 문 앞에서 기다리는 낯선 얼굴들을 둘러봤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박지혜 환자분은 2층 중환자실 3호실에 계십니다. 복도 끝 계단으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할 틈도 없이 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발소리가 텅 빈 공간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복도를 따라 달렸습니다. 양쪽에는 긴 벤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환자 가족들이 앉아 있었는데 누군가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3호실, 하얗고 꽉 닫힌 문, 그 위에는 빨간 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 서서 감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팼는 것 같았습니다. 노크하려고 손을 들었지만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만약 그녀가 살아남지 못했다면
만약 내가 사과할 기회를 놓친다면?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여의사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마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지의 환자분 보호자 되시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오랫동안 저를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의 밝은 빛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반사되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알코올 냄새에 메스꺼움이 느껴졌습니다. 안에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침대 주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볼 수 없었습니다. 주위를 둘러싼 하얀 스크린과 그 너머의 희미한 실루엣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의사는 저를 구석으로 데려가 커튼을 쳤습니다. 그녀는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환자분 남편이시죠? 저는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바싹 말랐습니다. 그녀는 괜찮나요? 의사 선생님? 의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서류를 보다가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상태는 지금 안정시켰습니다만 몇 가지 우려스러운 증상을 발견했습니다. 안정시켰다는 말을 듣고 심장이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우려스러운 증상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의사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저는 혼란에 가득 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아내분께서 뭔가 특이한 것을 먹거나 마셨나요? 낯선 음식을 먹었다거나 어떤 약을 복용했다거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녁은 평범했어요. 고등어 조림, 샐러드, 주스요. 의사는 메모를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행동이 좀 이상하지 않았나요? 메스꺼움이나 어지러움, 복통을 호소한다거나요? 저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아니요, 평소와 같았어요. 먹는 것도 평소 같았고요. 의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확실하세요? 혹시 신경 쓰지 못하신 건 아니고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신경을 썼던가? 어젯밤 저는 누나의 말과 은행 계좌의 숫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먹는지 봤던가? 그녀에게 안부를 물었던가? 아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억울함과 분노에 가득 차 앉아 있었고 그녀와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눈에 고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어제 좀 다뒀거든요. 제가 별로 신경을 못 썼어요. 의사는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뭔가 다른 걸 하거나 마셨나요? 손님이 왔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집에는 누나밖에 없었어요. 지혜는 식탁을 치우고 그 다음엔 우리가 싸웠어요. 저는 발코니 이야기를 그녀를 추위 속으로 내쫓고 문을 잠갔다는 말을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의사는 무언가 빠르게 적더니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내분께서 어떤 약이든 비타민이나 약초, 건강보조식품이라도 복용하는 게 있었는지 아시나요? 저는 놀랐습니다. 약이요? 아니요, 제 아내는 건강해서 아무것도 안 먹어요. 가끔 헤모글로빈 수치 때문에 철분제 먹는 것 말고요. 왜 물으시는 거죠? 의사 선생님, 제 아내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쪽을 다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에서 저는 망설임과 말하지 못한 불안을 읽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 힘주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이 이송되었을 때 혼수 상태였고 동공은 축소되어 있었으며 맥박은 비정상적으로 느렸습니다. 응급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그녀의 혈액의 다량에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온몸이 긴장했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다량의 무엇?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의사는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중환자실의 정적 속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제때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다면 치사량에 이를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하며 얼어붙었습니다. 자살, 내 지혜가. 그녀는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었지만 그런 절망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혹시 실수하신 건 아닌가요? 제 아내는 그럴 리가 없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검사 결과지를 제게 건넸습니다. 결과는 명백합니다. 선생님, 혈중 수면제 농도가 매우 높습니다. 긴급 위세척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숫자와 글자들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살.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고 나는 발코니 문을 잠가 그녀를 차가운 밤에 혼자 두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그저 화가 나서 몇 시간 지나면 진정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이미 약을 먹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발코니로 나간 것이 저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의사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내분께서 수면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했나요? 아니면 최근에 구입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불면증을 호소한 적은 없었어요. 약 먹는 걸 본 적도 없고요. 의사는 메모를 하고 제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기다리세요. 몇 가지 추가 정밀 검사를 해야 합니다. 우려되는 다른 수치들도 있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떠났고 저는 복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왜 그녀는 그랬을까? 그깟 돈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그녀를 내쫓았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었을까? 저는 최근 며칠을 떠올렸습니다. 지혜는 자주 피곤해했고 생각에 잠겨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물으면 그녀는 그저 감기 기운이 있다고 별거 아니라고 둘러댔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까 그 여의사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뒤에는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성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과 의사나 과장인 듯 했습니다. 그들 둘은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왜 둘이나? 여의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방금 추가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매우 우려스러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동료를 쳐다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서류 폴더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리켰습니다. 아내분의 혈액에서 수면제 외에 소량의 외부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이 성분은 알려진 어떤 수면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외부 물질이요? 그게 뭔가요? 의사는 저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농산물 보존이나 불법 농약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공업용 화학물질입니다. 독성이 매우 강하며 체내에 장기간 축적될 경우간 신장, 신경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치 냉수를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공업용 화학물질, 농약, 제 아내에게서 어떻게 그런 것이? 저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아내는 주부입니다. 그런 물질과 접촉한 적이 절대로 없어요. 분명히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검사를 2번 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한 번에 체내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꽤 오랫동안 축적되어 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수천 개의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누가, 왜, 어떻게? 저는 애원하듯 의사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럼 제 아내는 괜찮을 건가요? 살릴 수 있나요? 여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상태가 매우 복잡합니다. 수면제를 마신 것은 자살 시도일 수 있지만 그녀의 몸을 쇠약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독극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숨겨진 의미가 가득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대답하기 전에 잘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아내분께서 뭔가 특이한 것을 먹거나 마셨나요? 누군가가 가까운 친척을 포함해서 먹을 것이나 마실 것, 혹은 사용할 것을 준 적이 있나요? 이 질문이 번개처럼 제 뇌리를 스쳤습니다. 가까운 친척, 내 누나. 며칠 전 그녀가 어떤 산나물을 가져왔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시골 친구에게 받은 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미이고 몸에 아주 좋다고 지혜에게 그것으로 국을 끓이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물었습니다. 누님, 이건 무슨 나물이에요?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누나는 웃었습니다. 이거 산나물이야. 아주 맛있어. 끓여보면 알 거야. 그리고 어제 저녁에 그 국을 먹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제게는 좀 쓴맛이 났지만 산나물은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지혜도 먹었습니다. 심지어 제게 더 덜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민서는 배부르다며 국을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사들을 쳐다봤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간신히 말을 뱉어냈습니다. 있었어요. 나물. 누나가 가져온 게 있었어요. 어제 그걸로 국을 끓여 먹었어요. 의사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나물이죠? 아직 남아있나요? 이리로 가져오실 수 있습니까? 저는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머리는 텅 빈 것 같았고 오직 의사의 말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즉시 가져오세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저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집이 이제는 미스터리로 가득한 범죄 현장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왜 모든 것이 그렇게 차갑고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타일 바닥을 밟으며 들어갔습니다. 집주인이 아니라 단서를 찾는 수사관처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거실은 언제나처럼 깔끔하고 깨끗했습니다. 지혜의 컵은 여전히 책상 위에 반쯤 채워진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어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이상한 냄새는 없었습니다. 제자리에 놓고 바닥을 들여다봤습니다. 뿌연 침전물.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정수된 물의 침전물일 수도 있지만 왠지 지금은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컵을 비닐봉지에 싸서 배낭에 넣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방은 예전과 같았지만 한 가지 디테일이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지혜의 화장대 위 화장품 병들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작은 보석함이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귀걸이, 목걸이는 제자리에 있었지만 그녀의 결혼 반지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항상 끼고 다니며 절대 빼지 않던 바로 그 반지. 그녀가 나무 아래 누워 있을 때 손가락에서 반지를 받는지 기억해 보려 했지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유리문은 닫혀 있었지만 손잡이에서 기름이나 땀 같은 뿌연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축축했던 자국은 말랐지만 문턱 바로 앞 타일에 가늘고 어두운 선이 있었습니다.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그것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검고 길고 직모였습니다. 이 머리카락은 더 짧고 옅은 갈색이었습니다. 누구의 것일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주워 봉지에 넣었습니다. 저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었습니다. 지혜가 그렇게 정성껏 돌보던 화분들은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저는 그녀가 누워있던 곳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다음 난간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신발 자국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저는 더 희미한 다른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역시 이곳에 서 있었지만 흔적을 지우려고 한 것처럼. 저는 몸을 숙여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발코니의 먼 구석, 가장 큰 화분 뒤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담배꽁초.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나가 담배 피우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있을까? 저는 그것을 주었습니다. 필터는 아직 하얗고 비에 젖지 않았습니다. 담배는 최근에 피운 것이었습니다. 어젯밤이나 오늘 아침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머리카락과 함께 봉지에 넣었습니다. 제가 서성이는 동안 계단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익숙한 발소리. 민서 누나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겁에 질린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발코니에 있는 저를 보자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시선이 아주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그것을 포착했습니다. 돌아왔구나. 민준아, 지혜는 어때? 괜찮아? 그녀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저는 그 안에서 거짓을 느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녀를 쳐다보다가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누나, 어젯밤에 우리랑 지혜 말고 여기 누가 있었어? 집에 낯선 사람 못 봤어? 누나의 얼굴이 순간 변했다가 다시 평소처럼 돌아왔습니다. 낯선 사람? 아무도 없었어. 나는 일찍 잠들어서 아무도 못 봤는데. 왜 물어? 그녀는 너무 빠르고 너무 매끄럽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미리 답을 준비해 둔 것처럼. 저는 그녀의 눈을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거, 발코니에서 이 꽁초를 주웠어. 나는 담배 안 피워. 지혜도 그렇고. 누군지 알아? 저는 그녀에게 꽁초를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약간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몰라. 아마 옆집 꼬마가 던졌거나 친구들 중 누가 왔었나 보지. 우리 집은 3층이고 발코니는 유리로 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무언가를 던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꽁초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누나는 손을 맞잡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누나가 가져온 그 나물 아직 남아있어? 내가 좀 요리해 보고 싶은데. 누나는 움찔했습니다. 나물? 그 산나물 다 떨어졌어. 어제 다 끓였잖아. 왜?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아쉽네. 의사 선생님이 지혜가 식중독일 수도 있다고 해서 어제 먹은 음식을 검사하고 싶어 하더라고. 분석 맡기러 가져갈까 생각했거든. 누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더듬거렸습니다. 식중독. 무슨 식중독? 그 나물 깨끗해. 시골 내 친구가 직접 키운 거야. 나한테 가져다 준 거고. 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친구, 누나. 혹시 이상한 걸 키우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아니면 전화번호 좀 줘봐. 내가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게. 누나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죽은 듯 창백해졌습니다. 번호? 친구. 기억이 안 나네. 오랫동안 연락 안 했거든. 에이, 민준아. 설마 나물 때문이겠어. 아마 날씨 때문일 거야.
걔가 그냥 몸이 약해서 그래.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을 둘러보고 누나를 쳐다봤습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습니다. 익숙한 벽, 정든 물건들이 이제는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믿었던 누나는 거짓의 균열로 가득한 얼굴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방을 나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멈춰 서서 돌아봤습니다. 누나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실루엣이 어스름 속에서 흐릿해졌고 하나의 큰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말고 또 누가 여기에 있었을까? 저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일하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로 곧장 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훈이었습니다. 우리는 학교를 같이 다녔고 20년 넘게 친구로 지냈습니다. 우리는 길모퉁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말이 아닌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낭에서 모든 것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컵, 머리카락, 담배꽁초, 그리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지훈이는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그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진지해졌습니다. 너, 내 이야기가 더 이상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알지?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알아. 그래서 너한테 온 거야. 지훈이는 담배꽁초를 집어들고 살펴본 다음 머리카락 그리고 컵을 보았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네가 이거 가져온 거 아는 사람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하고 누나뿐이야. 집에서 바로 너한테 온 거야.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건 나한테 맡겨. 감식에 보내겠지만 모든 건 극비리에 진행해야 해. 아무도 알아선 안 돼. 특히 내 누나는. 저는 불안하게 그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만약 거기에 정말 독극물이 있다면 지훈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더 이상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니야. 법과 사람의 생명에 관한 문제지. 그러면 나는 상부에 보고해야 하고 우리는 공식적인 수사를 시작할 거야. 저는 충격에 빠져 앉아 있었습니다. 법, 수사, 제3과는 아무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단어들. 지훈이는 저를 쳐다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 아내를 독살하려 했다는 게 밝혀지면 그건 매우 심각한 범죄라는 거 알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족이라면 더욱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저는 움찔했습니다. 내 누나, 설마 그녀일까? 만약 그렇다면 왜? 저는 애원하듯 지훈이를 쳐다봤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해, 지훈아? 나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야. 지훈이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금은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려. 아무것도 하지 마. 누나한테 더 이상 아무 질문도 하지 말고 무언가 의심하고 있다는 티를 내지 마. 만약 정말 그녀 짓이고 네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녀는 증거를 인멸하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모든 게 더 복잡해질 뿐이야. 저는 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는 계속했습니다. 기다려. 내가 연구소에 연락해서 가능한 한 빨리 분석해달라고 부탁할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화할게. 하지만 기억해.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마. 이건 법과 인명에 관련된 심각한 사건이야. 너 혼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 알았지? 저는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은 조용하고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왠지 모르게 너무 추웠습니다. 누나는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빗방울이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고통스럽게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전화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쳐다봤습니다. 전화기가 진동할 때마다 심장이 빚는 것 같았지만 스팸 메시지와 광고 전화뿐이었습니다. 저는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분석 결과가 독극물의 존재를 확인한다면 나는 어떻게 누나의 눈을 쳐다볼까? 만약 그녀가 아니라면 그럼 누구지? 밖에서는 계속 비가 내렸고 저는 수많은 답 없는 질문들에 둘러싸인 채 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집 안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고 생각은 얽히고 설켰습니다. 눈을 감고 모든 것을 정리하려 애썼지만 노력할수록 모든 것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항상 존경했던 누나 민서. 어릴 적부터 엄마 대신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글쓰기를 처음 가르쳐 준 것도, 제가 괴롭힘을 당할 때 보호해 준 것도 누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 속에서 그녀는 주요 용의자였습니다. 제가 나물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의 시선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선에는 올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왜 그녀는 그런 짓을 했을까? 그녀와 지혜 사이에 무슨 원한이 있었을까? 제 안에 조용하고 온화하며 누구에게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는 사람. 누나는 비록 거칠고 가르치길 좋아했지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돈 때문일까? 아니면 질투 때문일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 없어. 그 다음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시골에 사시면서 가끔 손님으로 오십니다. 지혜와는 평탄한 관계였고 싸운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엄마가 지혜는 살림을 잘못하고 며느리는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한다고 무심코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엄마가 무언가 꾸몄을 수 있을까? 아니, 우리 엄마는 소박하고 착한 분이야. 그럴 리 없어. 아니면 가사도우미? 우리 집에는 시골에서 온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부지런한 분. 지혜는 그녀를 매우 아꼈지만 그녀에게 무슨 동기가 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누군가 그녀를 고용했을까? 며칠 전 그 아주머니가 어머니가 아프다며 며칠 휴가를 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게 사실일까? 저는 눈을 뜨고 천장에 누렇게 변색된 누수 자국을 바라봤습니다. 지혜가 보통 앉아서 뜨개질하던 방구석을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앉아 미소 지으며 겨울에 따뜻한 목도리를 떠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이미지를 붙잡으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는 사라지고 대신 나무 아래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쪽지를 쥔 손이 보였습니다. 쪽지, 저는 갑자기 당황해서 그것을 의사에게 줬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것은 병원에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 저는 스치듯 읽었을 뿐입니다. 미안해요.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당신이 걱정할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거기에 다른 무언가가 더 있었을까? 누군가의 이름이 언급되었을까? 기억해내려 애썼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그 다음 이웃들을 생각했습니다. 옆집 아저씨는 자주 들러 지혜에게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그는 상냥해 보였지만 왠지 제 아내를 너무 오래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건너편 아파트의 아주머니. 그녀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이웃들에게 지혜에 대해 험담을 했습니다. 어쩌면 질투심에 해를 끼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생각이 벌떼처럼 윙윙거렸습니다. 누구를 생각하든 의심할 이유를 찾았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나쁘게 생각한다고 스스로를 나무라며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친척이고 좋은 이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그들이 아니라면 누구지? 한밤중에 우리 집에 침입해 음식에 독을 타고 발코니에 담배꽁초를 남기고 낯선 머리카락을 남긴 외부인. 이런 것들은 저절로 생길 수 없습니다. 누군가 여기에 있었고 누군가 제 아내와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발코니로 나갔던 바로 그 밤에 저는 누나의 방문을 올려다봤습니다.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기서 뭘 하고 있을까? 자고 있을까? 아니면 걱정하고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을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경고하기 위해 전화하고 있을까?
저는 일어나 올라가려 했지만 다시 앉았습니다. 아니, 지훈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어. 저는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아내가 불쌍했습니다. 제 자신이 미웠고 두려웠습니다. 진실이 두려웠습니다. 만약 진실이 밝혀진다면 저는 이 집의 또 다른 가까운 사람의 눈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적 사이의 경계가 이렇게 얇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화면을 봤습니다. 지훈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훈아, 결과 나왔어? 전화기 저편에서 지훈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응, 결과 나왔어. 집에 있어. 지금 갈게. 15분 후 지훈이가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흠뻑 젖은 채로 들어왔지만 얼굴은 침착했고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표정만 봐도 중요한 일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아무 말 없이 맞은편 의자에 앉아 주머니에서 봉인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감식 결과야. 방금 연구소에서 가져왔어. 지훈이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제 떨리는 손이 그것을 향해 뻗었지만 바로 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애원하듯 지훈이를 쳐다봤습니다. 말해줘. 안에 뭐라고 쓰여 있어? 지훈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네가 가져온 물컵에서 내 안의 혈액에서 검출된 것과 동일한 공업용 화학물질의 흔적이 발견됐어. 농도는 낮지만 결론을 내리기에는 충분해. 심장이 낫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머리카락은? 지훈이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머리카락은 DNA 분석 결과 한 사람의 DNA와 일치했어. 네가 전혀 의심하지 못했을 사람이야.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누군데? 지훈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을 둘러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 누나, 어디 있어? 저는 위를 가리켰습니다. 방에. 점심때부터 내려오지 않았어.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거기 있게 둬. 그는 의자를 저에게 더 가까이 당기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머리카락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봤어. 내 누나 것도, 내 어머니 것도, 내 가족 중 누구의 것도 아니야. 김유진이라는 이름의 32세 여성의 것이야. 경기도 출신이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김유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김유진. 누구야? 나는 몰라. 지훈이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는 모르지만 내 누나는 알지. 김유진은 내 누나의 고등학교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야. 같은 반이었고 같은 동네 출신이지.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누나의 친구. 하지만 왜 그녀의 머리카락이 우리 집 발코니에? 그녀가 언제 여기에 있었지? 지훈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아직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김유진은 현재 도시 외곽의 농화학 제품 생산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 그 기업은 내 안의 혈액에서 발견된 것을 포함한 공업용 화학물질 생산을 전문으로 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녀가 직장에서 화학물질을 가져왔다는 거야?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리고 누군가 그녀를 내 집으로 데려와서 내 아내에게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 거지. 그 사람은 내부자여야 해. 가족의 일과를 알고 내 아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아는 사람. 저는 누나의 굳게 닫힌 방문을 올려다봤습니다. 내 누나. 지훈이는 손을 들어 저를 막았습니다.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마. 유진 씨에 대한 감시를 지시했어. 만약 그녀가 직접적인 실행범이라면 의뢰인도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의뢰인은 아마도 그녀를 여기로 데려온 사람, 내 아내에게 원한을 품을 동기가 있는 사람이겠지. 저는 지훈이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흐려졌습니다.
무슨 동기, 내지에는 조용하고 누구에게도 나쁜 짓 한 적 없어. 지훈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내 누나의 최근 며칠간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 여러 번 전화한 번호가 하나 있는데 조회해보니 김유진의 번호였어.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통화는 그날 밤 11시 내 아내가 발코니로 나가기 직전이었어.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밤 11시에 바로 그 순간에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거야. 그리고 그 통화 후 약 30분 뒤에 길모퉁이 가게의 CCTV에 후드티와 마스크를 쓴 여자가 내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어. 약 1시간 뒤에 그녀는 떠났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떨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침착함을 유지해야 해. 확실한 단서가 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나는 상부에게 유진 씨 집 수색영장을 요청하고 내 누나를 조사해 소환할 거야. 저는 조용히 앉아 위를 쳐다봤습니다. 누나의 방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집의 정적 속에서 저는 오직 제 심장 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일어서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여기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소식이 있는 대로 돌아올게. 그는 문을 열고 나갔고 방금 들은 김유진이라는 이름과 함께 저를 어둠 속에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고 마음속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김유진. 그 이름이 귓가에서 윙윙거렸습니다. 누나의 가장 친한 친구. 그녀가 제 아내의 음식에 독을 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누나는 그녀는 연루되었을까? 아니면 그냥 이용당했을까? 생각에 잠겨 있는데 위층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발소리. 누나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은 빨갰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거실을 둘러보며 무언가 찾는 듯 했습니다. 지훈이 갔어? 목소리가 들리던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저 그 눈을, 그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사랑하고 존경했던 누나의 얼굴을. 민서는 제 시선에 당황했습니다. 왜 그렇게 쳐다봐? 무슨 일 있어? 저는 심호흡을 하고 놀랍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질문 하나만 할게. 솔직하게 대답해줘. 누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 무슨 일인데? 민준아. 저는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누나, 김유진 알아. 누나의 온몸이 움찔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더듬거렸습니다. 유진이? 내 친구잖아. 왜 물어? 저는 시선을 떼지 않고 그녀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지혜한테 그 일이 일어났던 그날 밤 그녀가 여기 있었어. 누나는 한 걸음 물러나 벽에 기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야. 걔가 왜 여기에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지훈이가 남긴 봉투를 꺼내 머리카락이 든 봉지를 꺼냈습니다. 이 머리카락, 그날 밤 우리 집 발코니에서 발견됐어. DNA 분석을 했는데 김유진의 것이야. 저는 머리카락을 그녀의 얼굴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설명해봐. 왜 내 친구의 머리카락이 한밤중에 우리 집 발코니에 있었던 거야? 민서는 머리카락을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 없어. 유진이가 그랬을 리 없어. 나는 몰라.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나가 모르는 게 또 뭐가 있는데? 내 안에 혈액에 독극물이 있다는 건 알아?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매일 다루는 바로 그 독극물 말이야. 알아? 누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지만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서 그녀를 쳐다봤고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말해. 내가 그녀를 우리 집으로 데려온 거야? 내가 그녀가 지혜 음식에 독 타는 걸 도운 거야? 왜? 그녀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민서는 얼굴에서 손을 떼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은 빨갰지만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 눈에서 저는 두려움을 읽었지만 다른 무언가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괴로움. 그녀는 저를 쳐다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야.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유진이가 그냥 그녀를 좀 약하게 만들어서 그녀가 더 이상 널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어. 그녀가 나를 도울 방법이 있다고 했어. 너를 도와?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약하게 만들어?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누가 날 괴롭혔는데? 누나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내 아내. 그녀가 너한테서 돈을 빼냈잖아. 널 힘들게 했잖아. 나는 네가 밤낮으로 일하는 걸 봤는데 그녀는 자기 속만 챙겼어. 나는 네가 불쌍했어. 나는 그냥 너를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야. 저는 귀를 의심하며 비틀거렸습니다. 나를 위해 좋은 일?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내 아내를 해쳤다고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저는 제 누나를, 사랑하는 누나를 낯선 시선으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지혜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아? 자기 엄마 치료비로 썼어.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수술이 필요했대. 내가 걱정할까봐 두려워서 숨기고 조금씩 보냈던 거야. 그녀도 힘들고 걱정했지만 절대 불평하지 않았어. 누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쳐다보았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친구 말을 듣고 내 아내를 해쳤어. 그날 밤 그녀가 수면제를 마신 거 알아? 굴욕감과 슬픔, 남편조차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생각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어. 그녀는 거의 죽을 뻔했다고. 알겠어? 민서는 통곡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몰랐어. 유진이가 아주 조금만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했어.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 내 아내는 중환자실에 있어. 그녀의 몸에는 독극물이 들어있고. 그런데 아무 일도 없다고?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보고 싶지 않아 돌아섰습니다. 제 아내가 부서진 마음으로 차가운 밤에 앉아있던 발코니를 쳐다봤습니다. 그 다음 제 손을 보았습니다. 그 문을 잠갔던 손. 우리 둘 다, 그녀와 나,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는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누나가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유진이가 뭐, 누나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그냥 내 부탁을 들어준 게 아니야. 그녀는 자기만의 동기가 있었어. 그녀가 내 아내가 자기 오빠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했어. 3년 전에 저는 마치 냉수를 뒤집어 쓴 것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제 아내가 유진이 오빠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언제 그런 일이, 지혜에게서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누나를 쳐다보며 다그쳤습니다. 무슨 이야기야? 말해봐. 누나는 떨면서 끊어지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에 유진이 오빠가 산업재해로 죽었어. 너희 결혼하기 전에 지혜랑 같은 공장에서 일했대. 그때 지혜가 공단에 있는 공장에서 일했는데 그 오빠도 거기 있었어. 사고 후에 그가 죽었고 유진이네 가족은 지혜가 안전수칙을 위반해서 그가 죽었다고 했어. 저는 기억해냈습니다. 정말로 결혼 전에 지혜는 몇 년 동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고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회사가 문을 닫아서 그만뒀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과거에 그런 어두운 에피소드가 있었던 겁니다. 누나는 계속했습니다. 유진이는 자기 가족이 지혜를 고소했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사건이 종결됐다고 했어. 그들은 3년 내내 원한을 품고 있었던 거야. 내가 돈 문제로 지혜가 너한테서 돈을 가져가는 것 때문에 유진이한테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유진이가 나한테 그랬어. 거봐, 내가 말했잖아. 저 여자가 예전에 내 오빠를 죽이더니 이제는 내 동생을 죽이고 있어. 버릇을 고쳐줘야 해. 저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버릇을 고쳐줘. 독살과 자살 유도를 교훈이라고 부르는 건가? 저는 누나를, 이 모든 것을 떨면서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누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심장은 그녀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더 깊은 고통, 복수심이 어떻게 사람을 눈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으로 조여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고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제 지혜, 조용하고 온화하며 가족을 돌보는 소녀. 두 번째는 유진, 3년 동안 오빠를 잃은 고통을 가슴에 품고 복수할 기회만을 밤낮으로 기다려온 여자. 그들 중 누가 정말 희생자일까? 지혜는 만약 죄가 있었다면 아마도 우연한 상황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유진은 과거의 희생자였지만 이제는 현재의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악순환, 복수는 복수를 낳고 그리고 저는 이 악순환의 한가운데 서 있었고 심장은 찢어졌습니다. 반은 아내를 위해, 다른 반은 누나에 대한 고통스러운 연민으로. 누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봇물처럼 터졌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나는 모든 게 간단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냥 그녀를 좀 약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너한테서 돈을 빼가지 못하게 하려고. 유진이에게 다른 목적이 있을 줄은 몰랐어. 그녀는 아주 조금만,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했어.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민준아. 저는 그녀를 쳐다봤고 심장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를 사랑하고 제가 많이 일하는 것을 안타까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복수심에 이용당한 그 사랑은 살인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전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었지만 쉽게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가 우는 모습, 우리 가족이 제 눈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있는 액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흑백 사진 속에서 인자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가족이 가장 중요하며 서로 사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빠, 보이세요? 바로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요. 저는 누나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누나, 만약 그날 저녁에 유진이 말을 듣는 대신 앉아서 나랑 얘기하고 지혜랑 얘기했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 거라는 거 알아? 지혜는 모든 걸 설명했을 거고 나는 모든 걸 이해했을 거고 누나는 이용당하지 않았을 거야. 누나는 빨갛고 부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복수는 눈을 멀게 해. 누나.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성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해. 유진이는 복수심에 눈이 멀었고 누나는 사랑에 눈이 멀었어. 그리고 너희 둘 다 실수했어. 누나는 통곡하며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미안해. 저는 몸을 숙여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방은 어둠과 눈물에 잠겼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부서진 마음으로 차가운 밤에 앉아있던 발코니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이 가족 중 누군가가 솔직한 대화를 결심했다면 그 밤이 일어났을까? 만약 내가 아내에게 그 돈에 대해 묻고 침묵하고 의심하는 대신에 물었다면, 만약 누나가 친구의 꼬드김을 듣는 대신에 지혜의 상황에 대해 나에게 물었다면, 만약 유진이가 3년 전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혜와 만났더라면 가슴에 복수심을 품는 대신에 말이다. 아마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인생에는 만약이 없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다. 우리 모두에게 씁쓸한 교훈만 남았을 뿐.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오직 제 발소리만이 타일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독약 냄새는 여전히 코를 찔렀지만, 오늘은 눈까지 시리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병실 앞에 멈춰서서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지만, 감히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긴 연설을 준비했습니다. 사과하고, 알게 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를 믿고 항상 곁에 있겠다고 말할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렸을 때 그 모든 말들은 사라졌습니다. 지혜는 새하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하고 창백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수많은 튜브가 그녀에게서 침대를 둘러싼 기계들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단조롭게 쉬익 소리를 내며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가에 서서 감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냥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 저는 그것을 묘사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도 원망도 억울함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아주 멀리 떠나버리고 여기 침대에는 그녀의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가 플라스틱 의자를 끌어당겨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손을 빼냈습니다. 아주 미미한 움직임이었지만 제 심장은 조여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볼 용기가 없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혜야, 제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아내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텅 빈 시선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눈을 감고 벽 쪽으로 돌아누웠습니다. 그녀의 뺨을 타고 눈물 한 방울이 흘러 베개에 떨어져 하얀 천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며 앉아 있었고 심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녀를 안아주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그것은 일어난 일을 지울 수 없다고 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너무 깊었고 어떤 사과도 그 위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10분 아니면 1시간,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녀의 작은 등을 바라보며 기계의 단조로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천 개의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그녀가 나를 용서할까? 우리가 예전처럼 함께할 수 있을까? 그때 저는 제가 이기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직 저 자신과 제 감정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무엇을 겪어야 했을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속삭임은 병실의 정적 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알아. 엄마를 위한 돈, 그 나물, 그리고 유진이에 대한 거 전부 다 알아. 그녀의 어깨가 약간 움찔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저를 향해 돌아누웠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눈에 흔들렸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놀라움. 그녀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건조하고 갈라진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바람처럼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3년 전에 그 오빠한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또 다른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한 단어 한 단어 힘들게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나는 그를 구하려고 했어. 무너진 잔해 밑에서 그를 끌어내려고 했지만 늦었어. 내 팔에는 아직도 파편에 긁힌 흉터가 남아있어. 그의 죽음을 잊을 수 없어. 하지만 그녀는 절대 나를 믿지 않았어. 그녀는 깡마른 팔을 들어 손목에 희미한 흉터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아내를 그 흉터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3년 내내 동료를 잃은 고통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으로부터의 증오까지 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사람을 구하려 했지만
그의 죽음에 대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남편마저 그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깡마르고 떨리는 손바닥을 제 얼굴에 대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유진이는 직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의 원룸에서 경찰은 바로 그 화학물질이 담긴 용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3년간의 복수는 치명적인 결과가 없었고 감형 사유를 고려하여 그녀에게 집행유예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의 낙인이고 씻을 수 없는 오점입니다. 제 누나는 공범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몰랐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에 형사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집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지혜를 볼 때마다 그녀는 울었고 몸을 떨었습니다. 한 달 후 그녀는 어머니가 계신 시골로 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기차역에서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누나는 잠시 떠나는 것이고 진정되면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언제가 아주 오랫동안 오지 않을 수도,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집은 텅 비었습니다. 식탁에는 이제 둘만 앉았습니다. 지혜는 말이 줄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요리하고 청소하고 저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더 이상 예전처럼 빛나지 않았습니다. 희미하고 먼 그림자 같았습니다. 종종 밤에 깨어나면 그녀가 발코니에 혼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다가가 옆에 앉아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함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비극이 시작된 장소인 발코니는 이제 우리의 공통된 강박이 되었습니다. 바람 없는 밤에 우리는 종종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 운명의 밤에 그녀의 신발 자국이 남았던 난간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녀를 쳐다보았고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그녀가 과거를, 그녀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를 용서했어?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저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따뜻한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가벼운 악수.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임이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상처가 남을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평생 이것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제 친구 지훈이는 가끔 놀러 왔습니다. 그는 유진이가 형을 받고 도시를 떠나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가족도 마을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리며 부끄러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누나는 시골에서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해서 며느리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너무 부끄럽다. 내 아내에게 내가 미안하다고 전해줘. 저는 전했습니다. 지혜는 그저 슬프게 미소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는 혼자 발코니에 나갔습니다. 쌀쌀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포플러 나무를 내려다봤습니다. 잎사귀가 이미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잿빛 하늘을 쳐다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안에는 아직 다른 색깔을 볼 수 있을까? 아니면 그녀의 눈에는 지난 날들의 잿빛만 남았을까? 뒤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잔을 제게 건네고 난간에 기대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첫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제 손의 찻잔은 뜨거웠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차가웠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실과 아물지 않는 상처 때문에 차가웠습니다. 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기처럼 가벼웠습니다. 민준 씨, 우리 이사 가요. 저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나 여기서 더는 못 있겠어요. 발코니에 나갈 때마다 모든 게 생각나요. 저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사 가자. 당신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가자. 비가 거세졌습니다. 우리는 방으로 들어가 유리문을 닫았습니다. 반투명 유리 너머로 발코니가 비에 흐릿해졌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삶의 일부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처와 교훈, 그리고 서로와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서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제 손은 여전히 떨립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과거가 어디에도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 몸의 모든 세포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교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직 인생만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첫 번째 교훈. 전체 이야기를 알기 전에는 절대 판단하지 마라. 저는 은행 계좌의 숫자를 보고 누나의 말을 듣고 제 아내가 도둑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저는 묻지도 알아보지도 그녀에게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숫자 뒤에는 어머니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딸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묵 뒤에는 남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진실의 10분의 1만 알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급함의 대가는 가장 소중한 사람의 생명이 될 뻔했습니다. 두 번째 교훈.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복수를 낳을 뿐이다. 유진이는 3년 동안 원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복수가 자신에게 위안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유, 평판, 그리고 마지막 남은 양심까지. 그리고 남겨진 우리는 평생 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녀가 3년 전에 지혜와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아마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수심이 그녀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세 번째 교훈. 사랑 또한 이성적이어야 한다. 제 누나는 저를 사랑했습니다. 제가 많이 일하고 아내가 저에게서 돈을 가져가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와 이해가 결여된 이 사랑은 악에 이용당했습니다. 그녀는 동생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를 벼랑으로 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듣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행동하기 전에 물어볼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교훈. 가족은 가장 취약한 곳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심이 생기면 그것은 외부의 어떤 타격보다 더 아프게 상처를 입힌다. 저는 아내를 의심했고, 아내는 스스로를 의심했고, 누나는 다른 사람의 선의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의심이 타인의 복수심과 뒤섞여 우리 가족을 거의 파괴할 뻔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모든 가족에게는 말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걱정, 어려움, 조용한 희생. 제 아내는 제가 걱정하지 않도록 조용히 고통받으며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저는 그 희생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나는 그 걱정을 보지 못했고 우리 모두는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저는 지금 제 아내를 봅니다. 매일이 그녀가 앞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날입니다. 그녀의 영혼에 난 상처는 아마 영원히 완전히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차가운 겨울밤, 잠긴 발코니 문, 그녀의 몸에 들어간 수면제 방울에 대한 기억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에 있고 제 손을 잡고 매일 노력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배운 마지막 교훈은 때로는 용서하는 것이 과거를 지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조용히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채 타오르는 고통이 있습니까? 행복이 생각보다 훨씬 더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기에는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 저는 다시 발코니에 나갔습니다. 벌을 주기 위해서도 도망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그곳에 앉아 지혜가 돌보는 꽃들을 보고 난간 사이로 비치는 마지막 햇살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발코니는 이제 저에게 악몽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기시키는 장소입니다. 행복이 얼마나 연약한지, 침묵이 어떻게 영혼을 죽일 수 있는지, 생각 없는 행동 하나가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기. 제 아내는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매일은 우리가 함께 치유하는 법을 배우는 날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의 집을 돌아보십시오. 조용히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고통이 있습니까? 너무 늦기 전에 기다리지 마십시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교훈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다른 한 사람이 생각에 잠길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